안녕하십니까. 럽디 임직원 여러분. 챕터 16.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및 이해를 맡게 된 매지치 소프트 클라우드 팀 클라우드 아키텍처 장상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정의, 장단점 등 간단한 소개를 한 후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혁, 시장 규모 변화 등의 발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트렌드에서는 기술 및 산업 동향, 최신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소개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 기술로 공급업체가 인터넷, 클라우드를 통해 필요한 IT 자원,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파일 저장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의 용량이 부족하셔서 다른 저장 장치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PC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상의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 구 네이버 클라우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 등의 사진, 동영상 같은 파일들을 저장 가능합니다. 물론 사진, 동영상뿐 아니라 용량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파일을 저장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비용을 더 지불하고 용량을 늘리는 등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접속 가능한 범위, 제한 조건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이나 회사 등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때 링크를 타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해본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해당 파일의 경우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해서 다운로드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것이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원을 특정 기업 및 기관 내부에 저장하여 내부자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시면서 보시는 문서 중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대외비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아무한테나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장을 갔을 때나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등 회사 밖에서 대외비 문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파일의 접근 권한을 일부 인원, 방금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출장 인원, 재택근무 인원에게만 주어 업무상 필요한 인원만 파일에 접근하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두 가지를 조합해 사용하는 형태로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트래픽이 높은 데이터는 자체 서버 구축 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영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 마케팅 인턴 신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질문은 아마존에서 네. 그름을 판다고? 그 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판다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아마존은 책을 파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적인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런가요? 네. 아마존닷컴은 AWS 이제 모기업인데요.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책만 팔아야지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원래는 모든 것을 다 팔아보겠다. 에브리싱 스토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WS라고 하는 사업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팅 자원을 갖다가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AWS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AWS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웹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컴퓨팅 리소스, 이제 컴퓨팅,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성능의 게이밍 컴퓨터를 막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살 필요 없이
그게 설치되어 있는 PC방에 가서 하고 그 시간당만 요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클라우드는 이렇게 사진을 저장하거나 막 뭐 핸드폰이랑 그 노트북 연동하거나 이런 것을 클라우드라고 알고 있는데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것인가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인터넷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떤 내 눈앞에 있는 이제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처에 있는 어딘가에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내 노트북에 저장을 해 놓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버에다가 무언가 저장하고 혹은 이제 처리를 시키는 걸 갖다가 지금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AWS에서 말씀해 주실 때 컴퓨팅 서비스라 하셨었는데 컴퓨팅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네, 컴퓨팅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어떤 서버라고 했던 이런 머신을 통해 가지고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총칭을 하는 건데요.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CPU라고 하는 어떤 계산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뭔가 저장하는, 그러니까 뭐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갖다 저장하는 걸 갖다가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것들을 갖다가 어딘가에 전송한다든지 혹은 배포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서비스나 회사 중에서 AWS를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정말 많죠. 그 서비스가 저희를 사용하면서 얻는 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뭔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면은 우선 막 서버 사고 데이터 센터 먼저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그러면 이제 또 접기도 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련해놨던 이런 서버 자원들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처분하기도 또 쉽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부담 없이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규모가 커진다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잘 안 됐다 라고 하면 빨리 접을 수 있어요. 이제 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실력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바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시대가 일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라는 걸 갖다가 하나 이제 지렛대로 사용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거대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AW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 중 하나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단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경제성, 신속성, 가용성, 유연성,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만 이용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 및 데이터 유지 보수의 효율이 좋은 경제성,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 가능한 신속성, 사용 중 일부 하드웨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 가능한 가용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스케일업과 스케일다운 전환이 가능한 유연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에 접속 가능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단점으로는 보안성, 간접성이 있습니다. 가상화 소프트웨어 내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 가능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장애 발생 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 대한 직접 접근이나 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일을 본인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성, 직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면 급여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할 일이 없어지면 직원이 필요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협력업체에게 일을 주면 일이 있을 때만 맡겨서
특정 기간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성. 일을 할 때 사람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책상, 의자, PC 등등 기반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력 업체에게 일을 주면 그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기면 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용성. 갑자기 회사에 인터넷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협력 업체에게 일을 주면 그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기면 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갑자기 회사에 일이 많아질 경우 기존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거나 새로운 인원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협력 업체에게 일을 주면 일이 많아질 때 여러 회사에 맡기고 적어지면 맡기는 회사 수를 줄이면 됩니다. 접근성. 이렇게 일을 할 때 협력업체를 통해 일을 하면 되니 직접 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절약되어 사업을 구상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을 구상하기 쉬워지는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보안성. 협력업체에 일을 주니까 내 회사랑 달리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해킹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성. 갑자기 회사에 인터넷이 안 된다면 내부 네트워크를 점검해 보는 등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력업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클라우드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점인 보안성, 간접성 이런 단점을 개인이 해결하는 것보다 믿을 만한 대형 기업이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 과정입니다. 먼저 각 유명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된 영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림과 같이 2006년 아마존의 AWS, 2008년 MS의 애저, 2009년 알리바바 클라우드, 2011년 구글의 GCP, IBM의 소프트레이어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네이버, KT, 카카오, NHN 등의 기업이 있으며 국내에서 기존 기업 이미지 및 한글 사용 등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해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의 변화 및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18년 약 1조 9천억 원에서 2022년까지 약 3조 7천억 원, 5년 만에 약 2배 성장할 전망이며 해외 시장의 경우 2018년 약 1,824억 달러에서 2022년 약 3,312억 달러까지 마찬가지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보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SaaS,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급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aS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제품이 아닌 구독 형식의 빌려 쓰는 모델이 SaaS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며 예시로는 MS의 MS365, 구오피스 365가 있습니다. SaaS뿐 아니라 나머지 IaaS, PaaS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 챕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해외 모두 코비드-19, 원격 근무 도입 확산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 시장의 전망은 희망적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산업 구조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서포트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체는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와 협업 및 제휴를 진행하며 클라우드 운영 사업체에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운영 사업체는 제공받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웹 서비스, OTT, 스트리밍 기업의 데이터 등을 컨설팅 및 관리하고 기업 및 개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고객과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제공사 CSP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 MSP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면에서 AWS,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KT 클라우드 등의 기업이 CSP에 해당합니다. MSP는 Managed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클라우드 운영 사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가 C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와 목적에 맞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의 도입이 확대되어 개인 및 기업이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애로사항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보안 위협,
복잡한 비용 관리,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인데 이는 클라우드 도입 초기보다 관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MSP의 역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사업 추진 기업들입니다. 이아스, 파스, 사스 등의 분야에 다양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페이스북 등의 테크 리더 기업도 클라우드 기반 사업을 타 기업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클라우드 서비스의 역사 및 발전 과정에 대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아버지. AI는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컴퓨터는 단순히 반복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컴퓨터 활용이 확산되면서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 CI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마음에 드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지능으로 수행하는 것은 자연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가 지능으로 수행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부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존 맥카시입니다. 존 맥카시는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존 맥카시는 알란 튜링 등과 함께 AI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존 맥카시는 AI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존 맥카시는 1961년 MIT 대학교의 100주년 기념 강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마치 수도와 전기처럼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컴퓨팅 서비스의 구독자는 대규모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래밍 특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다른 구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컴퓨팅 유틸리티는 새로운 그리고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지금의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과 같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존 맥카시를 클라우드 컴퓨팅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2021년 지금 가장 뜨거운 IT는 AI와 클라우드입니다. 존 맥카시는 이미 40년도 전에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AI의 아버지, 클라우드의 아버지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터넷의 기호로 구름을 사용했습니다. 클라우드의 컴퓨팅의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3년 동안 입법 과정을 거쳐서 2015년에 클라우드 컴퓨팅법을 제정했습니다. 동법 제2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를 말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온디맨드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 클라우드 컴퓨팅법과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용한다. 둘째,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 셋째, 대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조 제너럴 매직.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는 제너럴 매직입니다. 제너럴 매직은 스티브 잡스 이후 애플 경영을 맡은 존 스컬리가 애플에서 분사하는 형태로 창업했습니다. 제너럴 매직은 1995년 AT&T와 제휴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제너럴 매직은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핸드폰을 만들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선 제너럴 매직의 기술 혁신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너럴 매직은 문을 닫았지만 제너럴 매직의 인재들은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포브스는 제너럴 매직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위대한 실패 기업이라고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매직의 이야기는 2018년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출범과 발전.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입니다. 아마존닷컴의 상거래 서비스는 할리데이 시즌의 시스템 부하가 폭증하곤 했습니다.
충분한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할리데이 시즌에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것으로 1년 내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최대 수요에 맞춰서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게 되면 평소에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원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셈이 됩니다. 최대 부하 수준에 맞춰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부터 컴퓨팅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아마존 S3와 EC2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로 아마존이 개발한 인터넷 기반 데이터 저장소 서비스입니다. EC2는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클라우드에서 확장 가능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합니다. S3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EC2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자체 비즈니스를 위한 동기로 개발된 것이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혁신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IT 관점에서는 재앙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부하가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시스템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피크타임에 대비한 시스템 용량을 구매한다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최적화된 비용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붙잡고 IT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방법은 여러 기업이 IT 자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남는 자원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일 아키텍처에서 여러 사용자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용자들은 업무 부하 폭증을 걱정하지 않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는 기술을 멀티테넌시라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이 부닥쳤던 문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모든 기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은 IT 자원과 기술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간파한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발표되었습니다. 알리바바는 2009년에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IBM의 스마트 클라우드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고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를 늦게 시작한 기업도 있습니다. 오라클은 2012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한 순서는 지금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순위와 일치합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동안 적자 사업이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상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은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차인 2015년이 되어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매출 453억 달러, 영업이익 13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아마존의 전체 영업이익의 5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존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아마존, 알리바바, 세일즈포스 정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만의 실적을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0년 4분기 알리바바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61억 위안을 달성했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2,400만 위안의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억 위안의 손실을 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플러스 현금 흐름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2020년 4분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38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12억 4천만 달러로 5천만 달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전체로는 매출 130억 6천 달러, 영업 손실 5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46% 증가했지만 적자는 46억 5천만 달러에서 56억 1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되고 있지만 아직 적자 사업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손실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액 대비 영업 손실률은 2019년 마이너스 52.1%에서 2020년 마이너스 42.9%로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2분기 실적은 매출 46억 3천만 달러로 54% 증가, 영업 손실은 5억 9,100만 달러로 59% 감소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영업 손실률은 12.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마존이 AWS를 출시했을 때 IT 기업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이전까지 IT 기술은 IT 기업이 주도해 왔습니다. 메인프레임은 IBM이, 클라이언트 서버는 선과 오라클이 주도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IT를 사용하는 아마존이 시작했고 주류 기술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라클의 레리 앨리스는 2008년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성들의 패션보다도 더 유행을 쫓아가는 유일한 산업이 컴퓨터 산업이다. 내가 바보인지도 모르겠다. 클라우드가 무슨 뜻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의 대부인 리처드 스톨먼도 클라우드 컴퓨팅은 함정이며 결국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공급자에게 통제력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로 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오라클 사용자 컨퍼런스 키노트에서 레리 앨리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오라클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비즈니스이며 앞으로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앨리슨의 오라클은 클라우드 추세를 믿지 않았고 클라우드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라클의 주가는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라클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레리 앨리슨을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오라클도 클라우드 추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1년 KT가 시작했습니다. 초기 사업은 클라우드 수요 부족, 기술력 미흡, 서비스 수준 유지 어려움 등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2020년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 성장이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20년 KT의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NHN은 2015년 토스트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토스트는 게임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업을 위한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발전했습니다. NHN은 2021년 1분기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5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 클라우드 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HN의 클라우드 매출에는 AWS 매니지드 서비스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출범시켰고 2020년 10월 사명을 네이버 클라우드로 변경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은 2021년 2분기 9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는 라인웍스, 클로버 등의 매출이 포함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매출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2021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를 출시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회사와 달리 자체 데이터 센터 없이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카카오는 2023년 안산에 데이터 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뒤늦게 출발한 카카오가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마존은 2012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했습니다. 2014년 AWS 코리아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 AWS 코리아의 매출은 1조 원을 크게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MS는 클라우드 실적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2020년 우리나라 매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83억 원, 이익은 2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특성. 클라우드 사업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구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한 락인 효과가 강력합니다. 한번 구독을 시작하면 계속 구독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매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구독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은 미리 확보하고 비용은 이후에 나눠서 받는 개념입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IT 자원은 방대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도의 정보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이전에는 하드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통신, 보안,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등 사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IT 기술을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복수의 기업이 단일 시스템 아키텍처를 무리 없이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술의 진보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커버리지를 갖춰야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이 글로벌화되어 있다면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기업도 함께 글로벌화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커버리지는 데이터 센터의 현지 운영은 물론 각 지역별 규제와 사용자 특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원가는 사용 기업이 많아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클라우드 사용 비용은 원가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용 기업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트렌드, 기술 동향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 및 개인 등의 수요자에 맞춰 점점 변화되고 개선 중이며 개방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도입이나 문제 개선이 빠른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솔루션, 가상 데스크톱 등 수요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한다는 의미인 XaaS 개념이 등장했으며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해 사용하기 편하도록 변화 중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 직접 접근이나 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데이터 통제권 상실과 특정 CSP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 및 유출 방지는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기업과 CSP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 중입니다. 기업은 의존성과 보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CSP보다는 다수의 CSP와 계약해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CSP는 보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산업 동향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의 AWS가 약 34%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MS의 Azure, IBM의 소프트레이어, 구글의 GCP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상위 5개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15년도 54%에서 18년도 67%까지 점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기업들의 B2B 경험,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글로벌 상위 업체의 점유율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외에도 알리바바, 인텔, 오라클, 버라이즌 등 다양한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선보이고 있으나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국내 주요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 현황입니다. 미디어 방송 분야에서 제일 높은 60%의 도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뒤를 인터넷, 전자상거래, 게임, 공공 분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의료, 제약, 헬스케어, 서비스업, 제조, 건설, 금융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도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C와 익숙한 업계가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이며 개인정보 등의 업종 특성에 따라 도입률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나 향후 도입 예정인 곳이 많아 도입률은 점점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클라우드 산업은 빠르게 변화 중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기업들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이에 따라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AWS, Azure, GCP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배력을 강화 중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틈새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주도로 중소 사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인 사스N을 설립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목적이 IT 자원 관리 효율화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적용, 개발로 변화 중이며 이에 따라 MSP의 역할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비드-19 등의 이유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드웨어 공급망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5대 트렌드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확산, LCNC 사용의 증가, SaaS의 성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용의 증가, ESG에 관한 움직임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란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과 서비스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클라우드의 이점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면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같은 기술과 도구, 데브옵스 등을 도입하여 개발자 생산성, 비즈니스 민첩성, 확장성, 가용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2015년 리눅스에서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을 추진 및 관리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주요 요소로는 DevOps, CI/CD,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MSA가 있습니다. DevOps란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CI/CD, Continuous Integration Deployment,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통과하면 통합 저장, 작업한 코드 및 변경 사항은 테스트를 거쳐 실 서비스 배포로 릴리즈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가상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독립적인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구축하고 각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아키텍처로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LCNC, 로우 코드, 노 코드란 직접적인 코딩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기업의 업무 대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 비즈니스 민첩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으며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막아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용이합니다. SASE, Secure Access Service Edge란 기업의 네트워크와 보안 아키텍처를 민첩성이 높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며 네트워크와 보안의 융합을 통해 단일 인터페이스로 관리하여 보안 기능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인프라 운영에 드는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두 환경 간에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이동 가능하며 필요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추가 리소스를 활용 가능해 유연성 상승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움직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가 계속되며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클라우드 기업 내부에서도 전력 효율성이 좋은 ARM 기반 반도체를 도입하는 등 ESG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트렌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선현입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살펴보는 클라우드 트렌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은 클라우드의 2021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만들어 보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클라우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많이 언급된 주요 키워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2021년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시장 동향을 생각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시대 전환 등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의 중심에 IT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공, 민간, 금융 등을 포함하여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변화의 중심에 놓였고,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MS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는 단 2개월 만에 2년간 이루어질 규모의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 기술의 발전과 경제 위기에 따른 IT 자원 관리 이슈로 인해서 2008년을 기점으로 클라우드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1년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여지며 급성장했지만 클라우드의 활용은 IT 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과 함께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월에 다시 증가하는 것을 구글 트렌드 클라우드 검색어 추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발된 퍼블릭 클라우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충격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일 만큼 팬데믹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예측하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면 2021년은 클라우드로 팬데믹을 복구하는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클라우드에 대한 동향을 소개드리면서 코로나 상황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최근 2년 정도 클라우드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를 접하실 때도 많이 엮여서 설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IT 시장의 성장이 계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왼쪽의 표를 보시면 모든 시장이 클라우드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IT 분야에도 제동을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개인용 IT 단말은 물론이고 서버, 스토리지, IoT, 보안 등 거의 전체의 IT 분야에 걸쳐서 시장이 크게 침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두 분야가 바로 클라우드와 원격 근무 솔루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전후의 기업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의 요구가 20%에서 59%로 그리고 재택근무의 환경이 3%에서 64%로 변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은 수백만 명의 사무실 근로자를 하룻밤 사이에 재택근무자와 원격 근무자로 만들었고 모든 IT 부서와 개발 부서의 기능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소비자가 온디맨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앱, 개발 서비스, 도구 및 인프라가 없었다면 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플렉세라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 90%의 기업이 클라우드 사용량이 초기 계획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증가 중 일부는 온라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한 용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클라우드 전략과 계획의 가장 큰 관심도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에는 클라우드가 효율적인 IT 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만 주목받았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일상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며 클라우드 전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관련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지출을 살펴보면 2018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쭉 감소하던 성장률이 2020년 2분기에 성장세로 반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성장세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출 규모는 35%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도 살펴보겠습니다. IDC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성장하여 2025년에는 2조 2,189억 원 매출 규모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 공공, 교육 등의 다양한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2021년 클라우드 환경으로 도입되는 IT 인프라는 전체 시장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2025년에는 국내 IT 인프라 시장의 60%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서비스 영역별 클라우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SaaS 분야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IaaS, PaaS, BPaaS,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 DaaS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성장세는 PaaS가 약 60%, 그리고 IaaS 분야가 38%로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IDC가 발간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경쟁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25.1% 성장한 1조 9,548억 원의 시장 규모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 수요와 언택트 소비 트렌드를 중심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SaaS 분야는 클라우드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검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접촉 환경 관련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SaaS 기반의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aaS는 산업 전반에서 늘어난 AI와 머신러닝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PaaS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과 관련한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의 클라우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의 클라우드 트렌드를 몇 가지 키워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인데요. 이런 클라우드의 개념과 서비스 제공 모델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면 멀티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CSP사가 제공하는 복수의 2개 이상의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특정 벤더의 워크로드를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할 용도로 활용이 되고요. 복수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이용하며 IaaS, SaaS 등을 분리하면서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가능하게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회피하고 한 사업자의 대형 장애에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됨에 따라서 92%의 기업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82%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 10%가 멀티플 클라우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직은 현재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2.7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특정 클라우드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 없이 클라우드를 요구사항에 맞게 기능을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클라우드 환경, 즉 퍼블릭, 프라이빗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접근 방식은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급자의 다양한 허용치를 활용하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접근 방식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모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에 구현된 기존 IT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워크로드 유형에 따라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선택하여 최적의 비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에서의 부족한 기능과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들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자체 IT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간의 구분이 개인과 공공에서 전용과 공유로 바뀔 수 있게 되는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2021년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를 도입한 조직의 78%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2018년 52조 5,655억 원에서 매년 17% 성장하여 2023년에는 115조 313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가 완전히 분리된 모델은 아닌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즉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모두 사용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CSP를 이용하시는 케이스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 모델은 중앙 집중식 노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네트워크의 논리적 엣지에서 가까운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로컬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모바일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클라우드의 부하를 상쇄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실행을 개선할 수 있으며 통신 관련 지연, 외역복 및 보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IDC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175제타바이트가 될 것이고 이 중 엣지 장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90제타바이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트너는 오늘날 데이터의 91%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 및 처리되고 있고 2020년이 되면 전체 데이터의 75%를 엣지에서 분석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웨어러블, RFID 태그, 카메라, 센서 및 위성 이미지를 통해 기계, 사람, 자산, 공장, 자동차, 각종 가전제품 등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엣지 컴퓨팅이 부하 분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엣지는 클라우드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닌 클라우드의 확장판으로 데이터의 폭증으로 발생하는 부하를 엣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컨테이너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상의 논리적인 구획인 컨테이너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바이너리 등을 하나로 모아 마치 별도의 서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기존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OS를 필요로 했던 가상 머신 방식과는 다르게 운영체제를 제외하고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만을 패키징한 형태로 그만큼 기존의 가상 머신에 비해 가볍고 빠르게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응용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집중할 수 있고 IT팀은 솔루션이 개발될 때 배포 및 관리에 집중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가 기존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대체하며 각광받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 도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될 수 있거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버전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도구별 사용 현황 비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컨테이너의 관심도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데요. 이미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도커를 사용하고 있고 곧 사용 예정인 것까지 합쳐지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또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조사의 응답자가 메이저급 이상의 기업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제 컨테이너는 유행을 넘어서 주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서버리스입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SaaS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SaaS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돕는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출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버리스는 서버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서버를 관리, 실행하고 요청이나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거나 서비스할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서버 관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개발 업무에 집중하고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환경과 컴퓨팅 리소스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동화 기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서버리스로 이전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운영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IaaS나 PaaS와 같이 상시 운영 중인 서버와 달리 요청에 따라 호출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유유 자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리스는 기존 클라우드보다 더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와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확장되는 방식이 아닌 호출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기동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급격한 트래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서버리스는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서버리스의 시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가 확대되면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를 추가한 책임 범위에 분류하는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소개해드릴 때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림이고 기존의 분류 방법에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영역이 확장된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IaaS와 PaaS 사이에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인 CAS를 추가하였고요. PaaS와 SaaS 사이에 서버리스 서비스인 FaaS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의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CSP사와 고객이 책임지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에 더해서 고객이 스케일을 관리하는 영역을 추가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워크로드의 규모를 결정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인데 IaaS 영역이 가상 서버에 대한 규모를 고객이 결정할 수 있다면 PaaS는 컨테이너, PaaS는 개별 기능인 펑션에 대한 규모를 고객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AI입니다. AI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계조사 업체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04조 8,7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와 클라우드는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AI를 키우고 AI는 클라우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과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고 클라우드는 이를 충족시키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이와 동시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이를 적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 저장, 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대량의 IT 자원과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AI 서비스도 클라우드, PaaS, SaaS 서비스를 통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이 AI에 액세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플렉세라에 조사된 기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획을 보면 머신러닝과 AI가 현재 도입을 위해 검토 중인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강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및 이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메디치 소프트 클라우드 팀 클라우드 아키텍처 장상훈이었습니다.